비염의 3대 증상이 있죠. 코막힘, 재채기, 콧물. 콧물도 앞으로 흘러내리는 콧물뿐만 아니라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비염은 어떻게 보면은 참 과거보다 더 보편화되어 있는 증상이고, 코막힘으로 인한 두통, 안면통, 그 다음에 심할 경우에는 점막이 제 기능을 못함에 따라 가지고 후각이 저하되는, 냄새를 예전보다 잘 못 맡아요 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시청자 여러분,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상균입니다. 실제로 일반 진료를 보러 오시는 환자들을 비교할 때는 이비인후과다 보니까 코 증상, 귀 증상, 목 증상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코와 관련된 증상으로 인해서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도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도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술적인 치료 혹은 약물적인 치료, 그 다음에 일반 진료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간혹가다 본인이 코안이 꽉 막혀 있다는 거를 미처 인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료 볼 당시에는 저희가 비인강 내시경이라고 해가지고 코안을 같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거 너무 불편하시겠는데요? 코 평상시에 많이 안 막히세요? 라고 하면은 의외로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살아서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응대해 주시거나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익숙해진 나머지 다른 사람도 다 이 정도이지 않을까? 혹은 내가 코 막히는 거 알겠는데 사실 그렇게 불편한지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간단한 자가 진단법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게 Modified Cotal Test라는 게 있고, 교과서적으로도 나와 있죠. 되게 간단합니다. 콧망울 옆에 있는 코를 손가락으로 한 다음에 바깥쪽으로 밀어서 살짝 올리면은 이게 이제 비밸브 진단법이라고 그러면서 코막힘 진단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본인이 코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실제로 이런 행동, 이런 테스트를 했을 때 숨 쉬는 게 훨씬 나아져요 라고 하는데, 사실 개인적인 사견을 조금 첨언해 보자면은 이렇게 해서 숨 쉬는 거 안 좋아지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 좋아지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들이 비밸브 진단법이라고 이제 잘못 과장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모든 분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난 비밸브가 협착이 돼 있나 봐, 이렇게 쉽게 스스로 진단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잘 때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공식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약국에서 보면은 안쪽 점막을 쉽게 빠르게 수축시켜주는 몇몇 가지의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물론 장기 사용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래도 코막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한번 스프레이를 한 1회 혹은 2, 3회 정도 이렇게 분무해서 해보면은 점막이 이게 수축되면서 숨 쉬는 게 나아졌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제대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한 다음에 약물 치료 혹은 수술적 치료를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고 아마 결론을 스스로도 내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빠른 진단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염이란 거는 딱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비염이라는 질환, 질병을 생각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냐와 관련된 질병,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만성 비염, 그러니까 비염이 점차적으로 점점 쌓이게 돼서 만성화되는 그런 질환으로 발전을 했을 때는 만성 비후성 비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합병증 인 거는, 저는 코와 관련돼서는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후각의 저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삶의 질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냄새, 후각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후각이 저하되면 미각도 저하되기 때문에 먹는 즐거움이 어떻게 보면 조금 굉장히 반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는 즐거움이 감소가 된다라면은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후각 저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비염으로 인해서 코 점막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2차성으로 후각 저하가 된다면은 이 또한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염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면은 우리가 그거보다는 한 단계 조금 불편감을 줄 수 있는 비부비동염, 이제 과거에는 축농증이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것까지 연관이 돼 있고 이러한 축농증이 오히려 안면통 혹은 치통, 이빨이 아프셔가지고 치아가 불편하셔가지고 치과로 갔다가 치아에는 이상이 없는데 이비인후과로 가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점점 더 심해진다면은 눈 쪽으로 주변으로 해가지고 붓는 그러한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막아야지, 지금 예방해야지, 지금 치료해야지 더 큰 질병으로 발전하지 않는 적극적으로 예방 및 치료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이제 저희가 이비인후과를 선택을 하고 진료를 하면서 이런 거는 교과서에도 많이 쓰여 있어요. 실제로도 이제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스프레이들을 장기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내시경을 보게 되면은요, 혹은 이제 영상학적 CT 검사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코 점막이 굉장히 자갈밭처럼 되게 몽글몽글해지고요. 그 다음에 점막들이 굉장히 할아버지 점막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처져가지고 코 안을 꽉 막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누구나 한 번씩 다 뿌려봤을 거예요. 그래서 뿌려보면은 박하 향이 나는 것처럼 화해지면서 코가 숨이 왠지 시원하게 들어가는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점점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중독 아닌 중독. 그 기분에 이제 중독이 되기 때문에 요번에도 사용을 해봐야지. 그러다가 이게 점점 호전이 되니까 매일매일 사용한다. 근데 거기에도 분명히 설명서에도 이렇게 첨부되어 있을 텐데요. 장기적 사용을 금한다. 그래서 2주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 안에 점막이 굉장히 비강을 꽉 막을 정도로 되돌릴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거는 비염 수술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사용해서 점막이 크게 풍선처럼 부풀러 오르고 처진 점막이 된다라면은 그 안에 우리가 절삭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점막 안쪽을 갈아 가지고 바깥의 점막은 보호한 상태에서 내측을 갈아서 없애 가지고 볼륨을 축소시키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비염 수술보다는 조금 더 침습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2주 이상 사용하지 않을 정도, 간헐적 사용이 되겠죠. 그렇게 사용하시라고 꼭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약간 고전적인 비염이라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그게 나누었던 것 같아요. 봄, 가을, 즉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 오면은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꽃가루, 나무, 낙엽 이런 게 되겠죠. 근데 해가 거듭할수록 조금 환자분들이 내원해 주시는 빈도, 그 다음에 환자군들이 좀 달라지는 게 느껴졌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턴가 미세먼지가 많이 오면서요, 하늘이 뿌얘지면서 평상시에는 비염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실 계절 혹은 시기가 아닌데도 콧물, 재채기 그런 것도 시작해서 아주 잦은 기침, 좀 만성화된 기침이죠. 거의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기침, 목이 칼칼해요. 코가 안 좋으면 목도 같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연성 비염이라고 하잖아요. 1년 내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비염 환자분들이 점차적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미세먼지가 많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코와 관련된, 그리고 더 넘어서 목과 관련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분명히 과거보다는 우리가 애완동물, 애견인, 애묘인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계절성 전혀 아니에요. 그 통연성이 맞는데 근데 본인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본인이 강아지 혹은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데도, 이런 분들은 이제 과거 같으면은 개 키우지 마, 고양이 키우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전문 의약품인 코스프레이를 이제 계속 분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증상 조절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수면 환경은 조절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강아지, 고양이는 내가 자는 침실, 적어도 침대 주변에는 좀 분리를 해서 양육하시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비염 환자거든요. 코와 관련된 증상, 그 다음에 어떤 치료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평상시에 관리를 하지만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나 이제 알레르기 시즌인 경우, 그런 계절인 경우에는 외출했을 경우 집에 돌아가기 전에 현관문 앞에서 옷을 한 번씩 툭툭 털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옷에 묻어있는 알레르기 항원 유발 인자들을 조금 물리적으로나 조금 더 덜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옷을 탈의를 하고 개인적인 샤워나 이런 세안 이런 것들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양치 매일 하지 않습니까?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 해주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불행하지만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하게 되지만 그런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비염 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면 마스크 혹은 일반적인 마스크를 좀 쓰시면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술이란 거는요,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어떤 환자분이 저 수술 관심 있어서 왔어요 라고 하면은 먼저 여쭤보죠. 생활 습관은 어떤지, 그리고 약물, 즉 내과적 치료는 얼마나 한번 제대로 해보셨는지. 근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처음부터 그냥 수술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먼저 약을 혹은 약물 스프레이 같은 거를 먼저 치료를 해보고 적어도 3개월 정도 있는데 증상의 호전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본인의 어떤 생활이 계속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증상이 호전이 없다면 그제서야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오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부학적인 구조, 우리가 코 안을 내강을 이루고 있는 뭐 간단합니다. 비중격 연골, 그다음에 뒷피부에는 이제 비중격 골부, 뼈가 되겠죠. 그러한 가운데 있는 비중격 부분과 양측에 있는 우리가 비갑계 부분이 너무 휘어 있거나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도저히 숨 쉴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 막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인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시켜서 호흡하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코 막히는 증상이 너무 심하고 짧은 시기 동안 자꾸 반복된다? 그런 거면은 일단 병원에 진단을 내려보고 그 다음에 약물적 치료를 하되 병원에 내려냈을 때 해부학적인, 즉 코 안의 구조가 너무 이상하게 혹은 약물 치료로도 호전이 없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제서야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염이란 거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중격인 구조, 건물에 약간 기둥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둥이 휘었다 그래서 모두가 100% 다 코막힘을 유발하진 않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보통 비염이라 그러면은 양쪽에 있는 비갑계라는 구조물, 그게 이제 비대해지는 건데요. 비염 수술은 어떠한 방식, 어떠한 기구를 이용해서 이러한 비갑계를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또 재발하는데 비염 수술 계속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지만 재발률이 100%냐? 라고 봤을 때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발하는데 굳이 수술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게 적절한 예시일지 모르겠지만 비만 수술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떤 뭐 유전적인 이유? 그런 것 때문에 뱃살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지방 제거를 했다 라고 한다면은 배가 다시 안 나옵니까? 라고 하면은 환자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은 비염 수술 이후에 내가 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미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술 이후에 나는 완치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염 수술 이후에 그럼 완치가 아니면 뭐냐? 그럼 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완화된 상태를 단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으시다면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비염은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에서 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내가 봄, 가을에 유독 코 증상이 많아. 그러면은 봄이 되기 전에 혹은 가을이 되기 전에 미리 예방적으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스프레이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준다면은 약 먹는 횟수가 줄어들 거예요. 또한 비염 스프레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너무 심한 날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은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비염약을 먹어서 더 안 좋아지는 걸 막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안 좋아지고 그걸 방치하게 되면은 코 안쪽에 있는 점막들, 나 몰라 그냥 커질래,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만성화돼서 다시 수술을 2회, 3회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염 수술 이후에는 재발이 되질 수는 있지만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뭐 재발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관리란 거는 생리식염수, 코세척, 마스크 착용도 있을 수 있고 적절한 내과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 그렇게 관리를 했을 때는 좋았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이비인후과 전문의거든요. 이비인후과라는 거는 내적인 거에 조금 더 전문화된 그런 분야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안쪽을 별로 관심을 안 갖고 하더라도 바깥에 미용 쪽만, 외적인 것만 신경을 쓰면은 결국은 그게 부작용이 생긴다. 근데 부작용이 그게 뭐냐면은 코끝이 이렇게 휘어지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냥 미용적인 수술만 하시고 그다음에 비염 수술, 즉 비중격이 휘어졌음에도 별로 상관 안 하시거나 원래 모르셨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비중격이 많이 휘었구나 이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비염이 심하신데도 그냥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미용 수술만 하신 경우에는 결과가 그렇게 썩 좋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분들이 재수술 때문에 많이 내원해 주시고 CT 검사를 하셨다가 코안이 많이 휘어 있네요. 그러면은 코안도 같이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세요 라는 얘기를 듣고 내원해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막힘이란 건 어떻게 보면 질환이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비중격 망곡증, 그다음에 비후성 비염, 알레르기 비염, 그다음에 비부비동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현대인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질환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심함에도 그냥 방치하시게 되면은 많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좀 진단, 그다음에 치료하시면은 한 단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